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종로 3가역 뒷골목, 사람들은 두툼한 패딩을 여미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모두들 따뜻한 집으로 또는 온기가 가득한 사무실로 향하는 퇴근길이었지요. 하지만 그 골목 구석, 낡아빠진 건물 벽을 등지고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는 그 어떤 온기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올해 70살. 그는 10년째 이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사람,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누더기가 된 회색 점퍼, 곳곳이 터진 운동화, 때가 잔뜩 묻은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지요. 또 저 할아버지네. 지나가던 30대 직장인이 코를 찌푸리며 발걸음을 빨리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보지 마, 빨리 가자.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아니,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리의 풍경 중 하나, 불편한 존재, 투명인간이었을 뿐이지요. 박영수 노인은 천천히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유독 왼쪽 손목만큼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더러운 천 조각으로 감싸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희미한 금속의 광택이 보였습니다. 낡고 긁힌 자국투성이지만 분명 고급스러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편의점 앞.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편의점 알바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20살 남짓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손에는 살균 스프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수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 또박또박한 말투. 하지만 알바생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진짜 맨날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점장님한테 혼나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이상하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처럼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어딘가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지요. 저 미친 할아버지, 진짜 답이 없어.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끓이던 대학생 2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 저 할아버지 맨날 여기 있으면서 한 번도 구걸 안 하던데? 그러게. 그냥 정신 나간 거 아냐? 노숙자면 돈이라도 달라고 해야지. 어휴, 징그러워. 저런 꼴로 늙을 바엔 차라리.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노인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 10시 노인의 은신처. 종로구 한 재개발 예정 지역. 이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덩그러니 남은 낡은 건물 지하. 박영수 노인은 그곳의 구석진 보일러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찢어진 골판지를 깔고 주운 담요 2장을 덮고 그는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 그 표지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투자일지 마이너스 1995만 2015. 노인의 거친 손가락이 펼친 페이지에는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종목, 투자 시점, 수익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의미 없었지.
그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겨진 사진이었지만 거기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젊은 시절의 박영수. 단정한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사진 뒷면에는 우리 가족, 영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이며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 잠이 오는 날이 거의 없었지요.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고픔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순간들. 1995년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앞. 박 선배님, 이번 투자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 반도체 회사 지금 사두시면 10년 안에 최소 100배는 오릅니다. 그래? 김 후배, 자네 눈을 내가 믿어보지. 그때의 박영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지만 그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업계에서 명망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남다른 직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는 친구의 권유로 한 신생 IT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던 5억 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지요. 영수야, 미쳤어? 그 돈이면 건물 한 채 사고도 남는데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 하지만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5년 후 그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박영수의 투자금은 50억이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500억, 15년 후 2010년에 이르러서는 그 가치가 무려 5천억 원이 되었지요. 박영수는 이 투자 성공을 바탕으로 여러 유망 기업에 투자했고 어느덧 서울에서 손꼽히는 투자가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이름이 오를 정도였지요. 여보,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아빠 멋있어.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던 그 시절.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날 박영수의 20년 지기 친구 김성우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까지 꿇었지요. 김성우는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회사였지만 2014년부터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200억 원. 성우야, 진정해. 일단 앉아. 형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고. 형님이 아니면 정말. 박영수는 고민했습니다. 200억은 그의 유동자산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우정, 그리고 친구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알았어. 도와주지. 형님, 정말입니까? 대신 약속해. 회사 정상화되면 꼭 갚는 거야. 나도 가족이 있어. 당연하죠. 2년, 아니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성우의 회사는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부도가 났고 김성우는 밤사이에 잠적해버렸지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200억을 날린 박영수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투자했던 몇몇 기업들이 연쇄부도를 맞았습니다. 2015년 그 암울했던 해에 말이지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집도 담보로 잡혔고. 괜찮아. 내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큰아들 박민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 동의서였지요. 민석아, 이게 무슨...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신 건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왜 우리가 같이 망해야 해요? 제 몫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저도 결혼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다 날리면 어떡해요? 둘째 아들 박민준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영수는 아들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키운 자식들인가? 밤을 새워 기저귀를 갈아주고 학교 앞까지 손잡고 데려다주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아이들이. 여보, 당신도 뭐라고 좀 해요. 하지만 아내 정숙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이젠 지쳤어요. 당신이 사업하겠다고 친구 도와주겠다고 할 때 제가 말렸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제 말을 안 들었죠. 이제 와서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여보, 아이들이 챙길 건 챙겨야죠. 우리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날 밤 박영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이 돈이라도 받으세요. 생활비로 쓰시고. 저희 연락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건넨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40년 가족관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500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개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65세의 나이, 그리고 사업 실패 기록이 있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지요. 아니, 할아버지. 여기는 젊은 사람도 잘릴 판인데 할아버지를 어떻게 써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됐고요. 다음 분.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017년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그때였지요. 처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잠을 어디서 자야 하는지,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밥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70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지 마세요. 이 건물 우리 건데요? 냄새 나니까 좀 비켜주세요. 경찰 아저씨, 저 할아버지 여기서 맨날 자요. 좀 치워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말들은 가시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견뎠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노인의 고집.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이 보기에도 박영수는 뭔가 달랐습니다. 야, 박할배. 저기 교회에서 무료 급식 나온다는데 같이 안 가? 아니야. 괜찮네. 뭐가 괜찮아? 자존심 세우다가 죽으려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좀... 박영수는 끝까지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간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졌고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하루에 김밥 한 줄 또는 컵라면 하나를 사 먹었지요. 이 양반 진짜 이상해. 거지면서 거지답지 않아. 다른 노숙인들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공중화장실을 찾아가 세수를 했습니다. 물론 비누는 없었지만 그는 찬물로라도 얼굴과 손을 깨끗이 닦았지요. 그리고 낡은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거기서 머리 빗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쓸 건데. 화장실 청소 아저씨가 짜증을 냈지만 박영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다른 노숙인들처럼 욕을 하거나 거칠게 구는 법이 없었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박영수는 종로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아니, 또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서가 인상을 쓰며 말했지만 박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구석에 있겠습니다. 구석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그는 경제서적이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주식 시세표를 보고 기업 동향을 파악했지요.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중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공부하고 있단다. 주식이에요? 할아버지도 주식하세요? 예전에 했었지. 대박. 돈 많이 버셨어요? 박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벌었지. 하지만 다 잃었단다. 헐.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습관이야. 그냥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구나. 학생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2024년 겨울, 식당 앞에서. 야, 할아버지, 또 여기서 쓰레기 뒤지고 있어. 종로구의 한 중국집 사장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그냥 매일같이 그냥이야? 손님들이 밥 먹다가 저거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썩 꺼져. 사장은 빗자루로 노인을 위협했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손에는 아직 반쯤 남은 짜장면 그릇이 들려 있었는데 사장이 그것마저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럽게.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쾅. 식당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박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지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천대받을 수 있는 거구나.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야, 저거 봐. 완전 거지네. 진짜 지저분하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럴 거면 차라리. 젊은이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묵묵히 다시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지하 보일러실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돈이 뭐라고. 그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절 찾았지. 형님 하면서 투자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벽에 기댄 채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가 핀 벽. 이것이 바로 자신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네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은 그 통장 표지에는 신한은행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영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잔액 1273억 5천만 원. 이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장, 이 돈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채권자도. 2015년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박영수는 한 가지만은 지켰습니다.
그가 일찍이 투자했던 한 IT 기업의 주식. 그것만은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지요. 당시 가치로 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업이 되었고 주식 가치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1억 원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박영수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통장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의리, 사람들의 존중.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더군요. 아무리 많아도. 그날 밤 노인은 통장을 다시 옷 안쪽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추운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를 살아야지. 그의 마지막 중얼거림과 함께 지하실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따뜻한 외투를 입고 쇼핑을 즐겼지요. 하지만 박영수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더 추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대요. 지나가던 젊은 경찰관이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박영수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졸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저기 종로구청 쪽에 무료 쉼터 있으니까 거기 가세요. 여기 있다간 진짜 얼어 죽어요. 경찰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나마 걱정하는 마음은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관절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요. 오늘은 정말 힘드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쉼터를 찾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콰당. 박영수의 몸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앞이었지요. 아, 진짜. 또 저 할아버지네.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알바생이 혀를 찼습니다. 119 불러야 하나? 아, 귀찮아 죽겠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밖에 할아버지 쓰러져 계신데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패딩에 찢어진 청바지, 손에는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었지요. 그는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오토바이를 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이지요. 119 불렀어요? 아직요. 지금 하려고. 그럴 시간 없어요. 할아버지 숨이 너무 약해요. 민주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영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이 노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민준은 재빨리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업으려고 했지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말랐지만 민준 역시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민준은 이를 악물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병원으로. 택시요. 민준은 길가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택시들은 모두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숙인을 업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돈이 없어 보이는 차림새. 택시 기사들은 한눈에 알아차렸지요. 제발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는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약 1.5km. 노인을 업고 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도착해요. 민준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냥 119 불러놓고 가버릴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당장 내일 배달료가 들어와야 월세를 낼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밀려 있었고 카드값은 못 낸 지 2달째였지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 할아버지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말이야, 어려울 때 본심이 나오는 거란다. 네가 힘들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분이셨지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 실려왔어요. 민준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왔고 박영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제가 업고 왔어요. 연락 가능한 가족은요? 모르겠어요. 노숙자신 것 같은데.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민준의 대답에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일단 응급처치만 해도 3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30만 원. 민준의 통장에 남은 돈은 딱 35만 원이었습니다. 내일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50만 원이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야, 괜찮아. 집주인 아저씨한테 며칠만 늦춰달라고 하면 되겠지. 네, 제가 낼게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2시간 후, 박영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곁에서 졸고 있던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할아버지.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박영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하얀 천장, 링거가 달린 손. 자네가 나를?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박영수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 그을린 피부, 낡은 옷.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탁하지 않은 순수한 빛이 있었지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할아버지, 연락할 가족분은 안 계세요? 없네. 그럼 어디 가실 곳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쉼터 알아봐 드릴까요? 오늘 같은 날씨엔 정말 위험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자네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하지만,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준이요. 민준. 좋은 이름이네. 백성을 빛낸다. 민을 준하게 한다. 박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병원 밖, 민준의 고민.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액 5만 원. 치료비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고작 5만 원. 내일 월세는커녕 오늘 저녁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 집주인인데요.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아, 죄송해요.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며칠?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이번 주 안에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 살렸잖아. 보셨으면 칭찬하셨을 거야.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실종. 민주는 그 다음 날도 배달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면 노인이 보이는지 살펴보곤 했지요.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서 주무시던 할아버지 한 분 못 보셨어요? 민준이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모르겠는데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이 추운데 노숙자가 버틸 수 있겠어요? 아마 어디 가서. 알바생의 무심한 대답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민준은 며칠 동안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인을 찾았습니다. 쉼터도 가보고 무료 급식소도 가봤지만 박영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2024년 12월 30일 서울 중구. 금일 제게에 큰 별이 지셨습니다. 전국의 뉴스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인 태산그룹 김철수 회장이 오늘 오전 향년 7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김철수 회장,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전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일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지요. 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고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월 31일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연결식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김 회장의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유족과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내 인생의 은인이신 박영수 선생님을 끝까지 찾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남깁니다. 박영수?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내가 부도 직전에 몰렸을 때 나를 믿고 전 재산 5억 원을 투자해 주신 분이 바로 박영수 선생님이십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오늘의 태산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2015년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아들 김준호 부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을 찾아라. 그리고 내 재산의 10%, 즉 3조 원을 선생님께 드려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뭐라고요? 3조 원? 박영수가 누구야? 장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당장 박영수를 찾아. 김준호 부회장의 지시로 태산그룹의 조사팀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박영수라는 이름의 70대 남성이 전국에 2,300명입니다. 그럼 1995년에 김철수 회장에게 투자한 기록을 찾아봐. 30년 전 기록이라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5월 3일 개인 박영수로부터
5억 원 차용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56031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 찾아.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박영수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빨리 모셔와. 그게, 회장님, 조사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분이 노숙자로 살고 계셨습니다. 뭐? 종로구 일대에서 10년째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부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버지 말씀으론 대단한 투자가였다고. 그것도 맞습니다. 조사 결과 박영수 씨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업계에서 유명한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고, 지금은 어디 계셔? 그게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종로 일대에서 목격됐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혹시 이분 못 보셨습니까? 태산그룹의 조사팀이 종로 일대를 뒤지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배달을 하던 민준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 아십니까? 네. 제가 일주일 전에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조사팀은 민준을 태산그룹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준호 부회장이 직접 민준을 만났습니다.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이름을 물어보시고 좋은 사람이라고. 가족이나 연락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나가신 후로 못 봤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분을 꼭 찾아야 하는데. 저기, 실례지만 왜 그 할아버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민준의 질문에 김준호는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고요? 네. 그리고 강민준 씨. 김준호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30만 원이라고 하셨죠? 제가 100배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 선생님을 찾는데 도와주시면 더 큰 보상을. 보상은 됐고요.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야죠. 지금 날씨에 밖에 계시면 정말 위험하세요. 태산그룹은 전사적으로 박영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은인, 70대 노인을 찾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이야기를 보도했고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조사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어디서? 서울역 대합실입니다. 김준호는 즉시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대합실 구석. 거기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영수였습니다. 박 선생님. 김준호가 달려갔습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김준호입니다. 태산그룹 김철수 회장의 아들입니다. 김철수. 그 친구. 박영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선생님을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도 이제.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재산의 10%를 드리라고. 필요 없소. 네. 박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박영수는 천천히 옷 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좌 잔액 1273억 원. 이게.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요, 김군.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박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존중, 진심 어린 관심.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더군요. 선생님. 하지만 며칠 전 한 젊은이를 만났어. 자기도 어려운데 나를 업고 병원까지 갔지. 30만 원이나 쓰면서. 그 친구는 내 통장에 1273억이 있는지 몰랐어. 그냥 사람이 죽어가니까 도운 거지. 박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부라는 거요. 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태산그룹 본사, 특별 기자회견.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준호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깨끗하게 단장한 박영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이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먼저 박영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30년 전 저희 아버지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동시에 대한민국 투자업계의 전설이신 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은 현재 약 1,3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지난 10년간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말도 안 돼.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김준호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씨. 이 청년은 자신도 빚에 시달리는 처지였지만 쓰러진 박 선생님을 업고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돈 30만 원을 치료비로 쓰면서요. 민준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박영수 선생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영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그는 여전히 7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30년 전 투자가의 날카로움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아니, 평생 동안 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모았고,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지요. 저도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떠났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건 돈이었지 진짜 부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박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짜 부는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사람이니까 돕는 그 마음이요. 그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그랬습니다. 제 통장에 1,300억이 있는지 모르면서 냄새나는 노숙자였던 저를 업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자기 마지막 돈을 쓰면서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재산의 처분 방법을 발표하려 합니다. 첫째, 제 재산 중 300억 원은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10년간 느꼈던 그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500억 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손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수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씨께는 제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제가 평생 모아온 투자 노하우와 철학이 담긴 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으로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들어보게. 박영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진짜 부자가 될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따뜻한 마음 말일세. 할아버지, 돈은 그 마음을 키우는 도구일 뿐이야. 자네라면 그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을 거라 믿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5년 후, 2030년 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따뜻한 손 투자회사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서 한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강민준, 33세. 그는 박영수 노인에게 받은 투자 수기와 1억 원으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특별했습니다. 오늘 투자 검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직원 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 후보는 세 곳입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을 95% 이상 하고 있는 제과점 함께빵. 둘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의류제조사 새출발. 셋째,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IT 교육 기업 100세 시대입니다. 민준의 회사는 수익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했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도왔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식이 성공했습니다. 5년 만에 민준의 회사는 200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투자한 기업들의 90%가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박영수 회장님 댁에 가신다고 하셨죠? 응, 매주 목요일은 할아버지 만나는 날이야. 민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조용한 주택가. 아담한 2층 주택 앞에 민준의 차가 섰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박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박영수는 이제 77세였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이 작은 집에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큰 집도 화려한 생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물 가져왔어요.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요. 그리고 이건 민준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함께빵 제과점에서 만든 빵이에요. 우리가 투자한 곳이요. 장애인 직원들이 정성껏 만들었대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자네 회사가 투자한 곳들이 다 잘 되고 있다며?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투자 철학 덕분에. 아니야. 박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네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야. 내가 가르쳐 준 건 기술일 뿐, 자네의 따뜻한 마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연락 없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이 한번 찾아왔었지. 정말요? 그래서요? 미안하다고 하더군. 그때 잘못했다고.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박영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 가족은 힘들 것 같다고 했지.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아버지, 괜찮아.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자네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박영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진짜 가족이야, 민준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그날 저녁, 노인의 일기. 민준이 돌아간 후 박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4월 10일 목요일. 오늘도 민준이가 다녀갔다. 그 친구는 이제 제법 훌륭한 투자자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77년을 살면서 깨달았다. 불안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베푼 사랑과 내가 받은 사랑의 총합이라는 것을. 나는 한때 1300억을 가지고도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집에서도 부자다. 왜냐하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박영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그의 속삭임이 조용한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5년.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2세. 이제 그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지요. 민준아, 왔구나.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민준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많은데. 아니야. 자네는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 박영수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진짜 부자로 살다가 가는 거야. 할아버지. 민준아, 약속해줘.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계속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줘.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박영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할아버지. 나는 정말 부자였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노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일 후 박영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손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노숙인들, 민준의 회사가 투자한 사회적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이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가게가 살아난 건 박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부자셨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에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킬게요. 평생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선물.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강민준 씨, 박영수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15년이 가장 행복했단다. 자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구나. 내가 가진 모든 자산, 약 800억 원을 자네에게 남긴다. 놀라지 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돈은 자네가 쓰는 게 아니야. 따뜻한 손 재단과 자네 회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해. 자네는 이미 부자니까. 마음의 부자 말이야.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마이너스 아버지 박영수가.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2040년, 5년 후, 오늘 따뜻한 손 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지난 15년간 3만 명의 노숙인을 도왔고 5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강민준 씨는 화면이 바뀌어 민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제 43세가 된 민준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분 덕분입니다. 15년 전 제가 30만 원으로 병원에 모셨던 그 노인분,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제게 진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부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베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박영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고 박영수. 1953년부터 2035년. 진정한 부자. 할아버지, 재단이 15주년을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800억 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민준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와 딸. 딸 이름은 영수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땄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가르쳐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민주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